네, 코로나19로 인해 5차례나 미뤄졌던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고3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병원과 직업학교 등에서는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을 직접 방문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다수지만 그 이외에 그러니까 접촉자로서 감염이 된 사례들도 절반 이상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차, 4차까지 현재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N차 감염 사례 지금 어느 정도 더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인천 그 학원 강사분이 뭐 고의였건 아니었건 좀 말씀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발견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특히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은 증상이 없지만 감염력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중심으로 감염이 되고 그 학생들이 가족도 감염을 시켰지만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이런 곳을 이용을 하게 되죠.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도 다른 분이 감염이 되고 이런 식으로 N차 감염이 나오고 있고 또 택시 승객과 택시 기사분도 지금 감염이 된 상태라 또 가족도 감염이 되고. 그렇죠. 네, 순차적으로 인천 강사업 쪽에서 이제 N차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저희가 관찰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N차 감염이 되고 있을 확률도 매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걱정했던 병원 내 대형 병원 감염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례들을 주로 보면 코인 노래방에서 많이 N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코인 노래방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제만 요청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시설별로 방역 수칙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는 사실 유흥업소라든지 이렇게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방역 수칙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노래방 같은 경우도 PC방, 노래방 같은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N차 감염이 일어났던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중개 매개 역할을 한 게 결국은 코인 노래방이거든요. 코인 노래방 뭐 한 두세 명, 한두 명만 들어가도 꽉 차는 공간 아닙니까? 그리고 창문이 없어서 결국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 부르다가 문 열고 나오면 그 비말이 전부 복도로 나와서 복도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따로따로 해서 이게 뭐 유흥업소든 아니든 관계없이 고위험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서는 시설별로 좀 방역 수칙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생활방역위원회가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달 중으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 시설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지금 발견되고 나서 예를 들면 N차 감염이 일어난 이후에 이걸 발견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이럴 위험성이 있는 장소들을 미리미리 발견해서 이런 장소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좀 더 강하게 지켜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지침의 실효성을 위해서 행정 조치를 넘어서서 강제성을 부여를 해야 돼요. 그냥 권고 수준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이게 완전히 방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확진 사례들이 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 감염들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됐던 것이 병원에서의 감염 사례였습니다. 먼저 삼성 서울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도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런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왔던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야 할 텐데 초기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 서울병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메르스 때 병원에서 85명이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일정 부분 방역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수술실에서 근무하면서 마스크 다 착용을 했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더 나아졌다라는 점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많은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반 외래 환자들도 오는 곳이잖아요. 예. 그리고 중증 환자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도 치료를 받고 있는 장소예요. 그분들한테까지 만약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건 생명의 위독함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위험성이 있고 지금 당장 277명의 의료진 그다음에 환자들이 접촉 대상자로 분류가 되면서 병원 자체 운영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진 전문 의료 인력들이 어쨌든 자가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검진하면서 일정 부분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치료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안전하게 지켜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 이번에 어쨌든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4명 확진 이후에 그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용인에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던 그 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병원과는 강남병원. 예. 통째로 지금 다 폐쇄를 했어요. 그것도 격리가 됐죠. 왜 그럴 수밖에 예. 없냐면 이제 삼성 서울병원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지만 그리고 이제 업무 자체가 분야별로 다 나누어져 있고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중소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한 사람이 여러 군데서 일을 하는 경향들이 많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뭐 몇 층 아니면 어느 부서만 격리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용인 강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면 폐쇄라고 의료진 출근이 중단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료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의료진들을 방역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천 교수님, 이번에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확진자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또 문제고요. 이 4명 중에서 2명은 지금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 네.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점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20대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분들은 본인이 모르고 계셨고 이번에 이제 간호사분이 확진이 되면서 검사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친지라든지 가족분들이나 아마 환자들하고 접촉에 의해서 감염을 시켰을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의 가장 무서운 점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의료진이기 때문에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하셨을 거고 개인 위생을 많이 좀 실천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취약계층의 환자를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환자 중심으로 검사가 꼭 필요하고 벌써 간호사분과 가까이 계셨던 분이 또 다른 곳의 직원분이 공단 직원분이 또 감염이 맞습니다. 되셨다는 사례가 예. 있기 때문에 최단 시간 빠르게 주변을 검사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메르스 때는 이게 삼성 서울병원을 예를 들면서 네. 정보 공유가 제일 잘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비밀주의 때문에 오히려 더 확산세가 더 커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어서 통제 범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도 코호도 격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나요? 메르스 때는 방역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그분이 슈퍼 전파자라는 개념이 초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감염력이 높은 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간호사분도 바로 본인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와는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보 공유의 문제보다는 예.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슈퍼 전파자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나왔던 걸로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직업 전문 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학교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 학생이 노래방에서 방문을 했다가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학교에서는 뭐 발열 체크나 이런 절차가 없었던 건가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형태지만 예. 고용노동부가 운영을 해요. 이게 이제 학교보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르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바로 현장에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학생이 있고요. 가르치는 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접촉도 많아요. 왜냐하면 실기 위주로 교육을 주로 합니다. 예. 이론 위주보다는 뭐 예를 들면 바리스타 교육이든 아니면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직접 접촉이 많아요. 네. 밀접하게.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고용노동부가 주관이라 하더라도
교육 체계를 가지고서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교육부의 전체 지침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소관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그 직업 전문 학교들이 서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취업을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요. 이것도 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일반 학교보다도 등록금이나 그 학생들이 내는 비용이 조금 더 적거든요, 다른 데보다. 그럼 정부가 지원해서 운영되는 학교 기관인데 고용노동부 소속이라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이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라도 학교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어떤 방역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업학교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고요. 이게 또 대체적으로 보면 빌딩의 한두 층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밀접 공간이 있거든요. 학교는 어느 정도 분리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건물도. 그런데 건물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1, 2층을 쓰거나 한 층을 임대해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변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다는 점, 이런 점들도 고려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학교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수준의 방역 대책 시스템이 여기도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이게 직업학교라고 해서 학교라는 명칭은 붙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설 학원처럼 똑같이 그냥 교육당국이나 방역당국이 내린 데 있어서는 권고 수준의 지침만 따르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되는 거나 그 학생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하고 전혀 다르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습기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훨씬 더 많아요, 다른 학교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학교보다도 훨씬 더 선생님과 아니면 학생들 간의 교류라든지 밀접 접촉이 더 많아지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부 수준에 맞는 그 정도 수준의 동일한 수준의 어떤 규정이나 아니면 방역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명의 추가 신규 확진자가 발표됐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1,110명이 됐습니다. 이 32명 중에 24명이 국내 감염 사례라고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강남 용인에 있는 강남병원, 그리고 서산,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상황이라서 오늘도 이렇게 아흘에 만에 다시 30명대로 수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등교는 오늘부터도 시작이 됐거든요. 방역 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 범위 안에 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등교 개학 이 결정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많은 의논 끝에 하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3이라 수업 우리가 일수도 문제가 되고 등교를 무작정 이제 미룰 수가 없고 또 하루 이틀 지난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질 않기 때문에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등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게 최근에 많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이렇게 물밑에서 계속 감염이 되고 있다가 이태원별로 검사를 해서 나온 거고 지금 검사하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우리 고등학생 중에는 분명히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진 검사나 항체 검사를 만일 하게 되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모두 할 수가 없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마스크 착용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감염이 많이 되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나 화장실 이용 시간, 그리고 음악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이렇게 노래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이 경우에 마스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수업 시간을 저는 항상 좀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사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지만 식사를 하게 되면 식당에서 먹어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전 수업하고 도시락을 학교에서 주면 집에 가서 오후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다. 그런 식으로 조금 최단 시간을 좀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수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 더운 날씨에 7교시, 8교시까지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지치니까 마스크를 내리거나 그런 문제들이 걸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었거든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교사분들께서 힘드시지만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 확진 사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10명씩이 추가됐고요. 인천에서 8명, 대구와 전북에서 1명씩이 추가됐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서 오늘 0시 기준으로는 총 263명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16,351명이 검사 중입니다. 어제 0시보다 574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서울, 경기에서 10명이 지금 확진이 추가로 됐는데 각각이요. 네. 이 중에는 오늘 개학을 한 고3, 하마터면 학교에 갈 뻔한 인천의 고3 학생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계약을 했다가 또 학교에서 대량 확진이 나오는 이런 그렇죠. 좀 신중해야 될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 고등학생들 같은 고3 학생은 특히 이제 입시를 앞두고서 여론조사를 해봐도요. 고3 학부형들은 찬성률이 높아요. 개학에 대해서. 근데 그 외에 이제 학부형들은 반대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제 고3 학생들은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고3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라고 하는 게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하나는 지금 재학생과 그다음에 이제 재수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물론 건강이 걱정이 되지만 계속 무작정 이렇게 학교를 안 보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가 결국은 이제 조금 아직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육 당국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만약 미뤘을 경우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여파들이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방역 수칙을 촘촘히 만들어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프랑스 사례 같은 경우도 등교 일주일 만에 교사나 학생 70여 명이 확진이 되면서 예. 다시 문을 닫았어요. 싱가포르도 예전에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등교 계약을 모두 다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K-방역으로 많은 부분 좋은 성과도 냈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도 그런 사례로 만들어질지 좀 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정부가 밝힌 것처럼 천은미 교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 예컨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시간을 나눠서 하고 예컨대 또는 뭐 전부 그 가리개 칸막이 다 만들어서 서로 뭐 침이 튀지 않도록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학교 수업 3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분반을 해서 2m 이상 거리 띄워서 수업하는 케이스 그리고 복도에서는 일렬로 일방 통역을 하도록 만들어서 학생들 간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앱으로 반드시 자가 진단해서 학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발열이 있거나 이러면 학교 오지 못하게 돼 있고요. 3번 발열 체크를 합니다. 집에서 나가기 전에 학교 등교할 때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3번 예. 발열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의심 증상이 바로 발견하게 되면 119 구급대가 바로 출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는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잘 지켜져야 되고요. 예. 그래야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학생들을 어떻게 개학할 거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확진자가 학교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학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미 등교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등교 수업을 하면서 하고.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수업의 질의 차이도 생길 그렇죠. 수 있고 맞아요. 자연히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맞아요. 그 그래서. 확진받은 학생은 또 자연히 나로 인해 피해를 줬다라는 것 때문에 또 낙인 효과도 생길 수 있고 맞아요. 여기에 대한 것도 또 사실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그래요.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게 되면 교육의 질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두 다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또 반대가 많을 거예요. 네. 어쨌든 또 한 학생이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이 물론 직접 뭐 어디 갔든 어디를 방문해서 그게 전염이 되어 와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학생들한테 전염이 됐다고 하면 그 학생도 낙인 효과가 찍힐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형들이 누구누구 때문에 예컨대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면 방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본인이 만약에 누군가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지역에서 확진자가 있으니까 신고해 주세요. 아니면 자가격리해 주세요. 아니면 진단 받아주세요. 얘기할 때 나오겠습니까? 숨어버리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낙인 효과는 절대로 안 되고요.
누구든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지난번 인천 그 학원 강사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경우는 그건 정말 나쁜 거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N차 감염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그분도 피해자잖아요. 결국 예. 그 학생이 누가 됐든. 그래서 그런 낙인 효과가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시행을 하기로 했으니 이 시행이 잘 되길 바라고요.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나씩 발전돼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지금 고3 학생들이 학교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보낸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불안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 또 뭐 주의해야 될 장소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우선 최대한 대화를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혹시 뭐 이렇게 먹는 거를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일 걱정될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얼굴을 맞대고 담배 연기 속에서 혹시라도 감염자가 있으면 예. 감염 빈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흡연하시는 학생은 정말 이번 기회에 꼭 금연을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수업 후에 PC방, 노래방,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되겠죠. 지금 예. 봤지만 그쪽이 감염이 굉장히 높은 것인데 그러니까요. 본인은 감염돼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또 약한 학생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흡연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옷 갈아입고 하실 때 체육 같은 거 할 때 좀 최대한 마스크가 벗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C방이나 그런 노래방을 이번에는 뭐 고3이니까 안 가겠지만 네. 혹시라도 기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뭐 국민 모두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실제로 어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절반가량이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지금 생겨났잖아요. 우리가 심리방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사실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참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을 챙기는 생각으로서 할 수 있는 좀 대처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PC방, 노래방도 가지 말고 영화관도 가지 말고 공연도 가지 말고 다 가지 말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만나지도 말고. 예. 그래서 많이들 특히나 활동적 20, 30대 그리고 주부분들 굉장히 우울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공연 같은 거를 이제 완전히 뭐 야외에서 하는 공연 있죠. 운동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마스크 철저히 하고 일회용 장갑 끼고 예, 그런 방역을 지켜서 거리 지켜서 좀 할 수 있게 인원 제한을 해서 하는 건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고요. 물론 명부 다 작성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 우리가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이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잠재적으로 있다가 이번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훨씬 심각해졌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이 상담이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네. 접근성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분들이 만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담 센터를 좀 만들어 주시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한 지급도 좀 무료거나 아주 저렴하게 해주시면 아주 심각하게 저런 알겠습니다. 우울증 상담이 필요한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도 화두는 일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공공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3차 추경안 발표하기 전까지 돈을 좀 뭐 3조 5천억 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프리랜서라든지 고용이 좀 이렇게 불안한 분들 네네.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돈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될 거다. 다만 이 단기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을 텐데 지속적인 지원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